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여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은 하지 못하고 싱글입니다. 결혼을 할 뻔한 적이 젊은 시절 한 번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물거품이 됐고 현재까지 혼자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독거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다 보니 이댁 사모님과는 거의 친모녀와 진비 없는 사이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댁의 딸인 것은 아니죠. 이댁에서의 제 신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부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요, 날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진 신세입니다. 해서 20살 되기 전까지는 고아원에서 쭉 생활하다가 고아원을 나와 독립하게 되었을 즈음 사모님 댁 가정부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승자야, 너 고아원 나가면 따로 계획이 있니? 글쎄요. 아직은 숙식 해결되는 공장이나 회사에 입사원서 넣어보고는 있는데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혹시 원장님이 잘 아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정부로 들어가 일해볼 생각 없니? 가정부요? 그래. 그 댁이 실은 오랫동안 우리 고아원의 기부를 꾸준히 해온 재벌집인데 그 댁 따님이 최근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기로 했다면서 따님을 보필해줄 가정부를 구한다는구나. 따님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요? 너보다는 훨씬 많지. 거의 40 가까이 되어가는데 시집도 안 가고 미스라는구나. 부잣집 딸이라면서 여태 왜 시집을 안 갔대요? 나도 그분 볼 때마다 그게 미스터리야. 집도 재벌이지. 얼굴도 한 번 보면 꼭 다시 한번 시선이 갈 정도로 엄청 미인이시거든. 그런데 여태 독신이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 그럼 그분 혼자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 가정부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 식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부잣집 따님 가정부 일이라 너에게 소개하는 거야. 들어보니 월급은 공무원 월급보다 훨 높은데 일은 수월할 것 같아서 말이다. 원장 선생님, 그럼 저 그댁에 소개해주세요. 한 몇 년 열심히 일해서 대학 갈 돈이나 좀 모으고 나오게요. 그래, 선생님도 바라는 게 그거다. 그 댁서 몇 년 악착같이 돈 모아서 대학을 가든 시집을 가든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전 그렇게 고아원 원장님의 소개로 사모님 댁 가정부로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일이죠. 20살 꽃다운 나이에 재벌집 가정부 일을 시작하게 된 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는 댁의 주인이셨던 사모님은 이제 70살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사실 사모님이란 호칭이 그분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20살 무렵 처음 면접을 갔을 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승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서 일하기로 한 승자라는 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 얼굴을 보아하니 청명하고 야무지게 생겼구나. 난 입맛이 까다로워서 밖에 밥을 잘 못 먹는다. 요리는 좀 할 줄 아는 편이니? 네, 고아원 있을 때부터 식당 일을 제가 많이 거들어들여서 음식은 곧잘해요. 그래, 조미료 많이 쓰지 말고 담백한 식단 위주로 부탁해. 그리고 날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사모님이요? 그래. 사실 너도 알다시피 난 결혼 안 한 노처녀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폐가 있긴 하지? 아니, 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당황할 것 없어. 사람들 다 나를 사모라 부르면서 날 결혼한 여자인 줄 아니까. 그럼 그냥 아가씨라고 불러드리면 안 될까요? 친정 식구들이 그러더구나. 나이 마음 먹어 아가씨라 불리는 게 더 흉하다면서. 그냥 남들 보기에 남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낫다면서. 사모님이라 부르게끔 시키라고 말이야. 네. 그리고 난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날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솔직 담백하고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요즘이야 40 넘은 처녀 총각이 흔한 시대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 나이에 여자가 싱글인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난 늘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전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그저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노처녀로 늙어가는 본인의 처지를 농담 삼아 불어 밝게 얘기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사모님의 그 말이 농담도 거짓말도 아닌 사무친 진실이라는 걸 아는 데에는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죠. 그것도 사모님이 돌아가신 사후의 말입니다. 어찌됐든 면접을 거쳐 저는 사모님 댁의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가정부 일을 야무지게 잘 해내서 사모님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승자야, 넌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음식도 만들 줄 아니? 쑥버무리가 입맛에 맞으세요? 옛날에 외가댁에 놀러가면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제가 고아원서 자랄 때 주방 할머니랑 친했는데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릴 때 지내던 고아원은 시골에 있어서 지천으로 봄이면 쑥이니 나물이니 천지여서 바구니 들고 많이 캐러도 다녔고요. 네가 직접 캐온 쑥으로 만든 거니 이것도? 네. 저번에 사모님이 휴가 주신 날 산에 다녀왔다가 산쑥이 보여서 냅다 한 주머니 캐왔죠. 내가 쑥버무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암튼 이거 한 10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구나. 사모님은 제가 만든 음식들을 유달리 좋아하셨습니다. 부잣집서 공주처럼 살아서 늘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예전 가정부 아주머니보다 승자 네 솜씨가 훨씬 낫구나? 그럴 리가요. 그분은 한식 명장에 음식 잘하기로 엄청 유명한 분이었다면서요? 그래도 난 네 음식이 더 맛있어. 넌 간단한 찌개 하나를 만들어도 감칠맛이 있다니까? 이 나이에 간장이며 된장 직접 담그는 것도 대단하고. 제가 사실 고아원 시절 내내 주방 일을 담당하다시피 하며 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 데다가 주방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여서 더 그랬던 면도 있어요. 고아원 식당 일을 하시던 할머니는 젊어서 백반집을 오래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시면서 된장, 고추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등 본인이 평생 익힌 음식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해 주셨거든요. 승자 네 솜씨는 솔직히 나 하나만을 위해 섞이기는 아까운 솜씨다. 이댁서 돈 열심히 모은 다음 나중에 식당이라도 열까요? 나야 아쉽긴 하겠지만 네가 나중에 그리 독립을 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하마. 농담이에요, 사모님. 전 식당 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돈 좀 모으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나서 네가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거니? 네, 사모님. 실은 저 돈 모으면 나중에 대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전 어려서부터 딱히 꿈은 없었는데 대학생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대학생 되려고 내 밑에서 이렇게 가정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승자야, 대학이 꼭 그렇게 가고 싶니? 네, 전 여대생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가 고민이야?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네? 지금은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는걸요? 돈은 내가 지원해주면 되고 여권은 네가 만들면 되지. 안 그래? 사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그래. 넌 우리 집 가정부지만 내가 친딸처럼 널 아낀다는 것 승자 너도 잘 알잖니? 대학 등록금이랑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공부는 대신 네가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해보렴. 네가 대학 공부할 동안 저녁은 외식하고 들어올 테니 오후나절부터는 네가 공부 시간으로 쓰면 되잖아. 안 그래? 절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본부는 가정부인데 저녁을 외식하고 들어오신다니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니? 네가 그동안 날 위해 식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종일 동동거리며 고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한 1년 네가 공부하는 동안 저녁 한 끼 사 먹고 들어오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사모님 너무 죄송해서 죄송할 것 없어. 이 나이 28 청춘 하고 싶은 꿈 하나 이루며 살아야 하는 나이야. 사람이 가장 바라는 꿈 하나는 있기 마련인데 그걸 못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데? 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전 그때 문득 사모님의 가장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질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시는 사모님이었지만 저는 그분 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는 위치였고 나이 차도 많이 나서 제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그때는 뭔가 좀 버릇없게 느껴졌거든요. 사모님, 덕분에 저 땡땡대학 국문과에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승자야. 덕분에 대학생 가정부를 두게 됐구나. 저 입시 공부하게 배려해 주시고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어. 네가 꿈을 이뤄서 나도 기쁘구나. 사모님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여러 면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모님의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모님 댁 가정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승자야, 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이라는 거 힘들지 않아? 전혀 힘든 거 없어요. 제가 계획보다도 빨리 대학생이 됐는데 둘 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는 일이죠. 요즘 너 사는 거 보면 하루 24시간 빈 시간이 없어 보여서 좀 미안해서 그러지. 사모님,
저는 젊어서 잠 좀 줄이고 바지런히 사는 거 괜찮아요. 한 몇 년 돈 모아야 겨우 갈까 말까한 대학을 이렇게 빨리 다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암튼 승자 너는 천성이 참 악착 같구나. 사모님 말씀 맞다나 전 정말 악착같이 생활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며 부잣집 가정부 노릇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아침 식사와 사모님이 드실 점심 반찬까지 다 차려놓은 후에 등교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오후 나절에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청소도 하고 저녁도 차리고 가정부 일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학교 생활을 조절하는 편이었죠. 하루 일과가 그렇게 끝나면 밤늦도록 또 학과 공부를 하고 또다시 새벽이 되면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런 생활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승자야, 너 대학생도 됐는데 미팅 같은 것도 안 해? 네? 제가 뭐 미팅하려고 대학 갔나요? 그건 아니지만 한창 예쁠 나이인데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왜? 같은 학교 다니는 남학생들 중에 마음에 드는 남학생은 없어? 아직은 없어요, 사모님. 이따위도 제 주제에 무슨. 대부분 멀쩡한 집 아들내미들이라 저 거들떠도 안 볼걸요? 그런 말이 어딨니? 승잔이가 부모 덕이 없어 고아원서 자란 거 빼고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부모 덕 없어 고아원서 자란 배경은 커다란 약점이자 흠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조건 따위 필요 없이 날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을 거다는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냉정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모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 사실 대학교에 가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 잘생긴 치대생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성품도 온화하고 말도 잘 통해서 거의 사귀는 단계까지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화관 데이트를 하고 나오는 길에 남학생이 묻는 겁니다. 승자, 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니? 우리 부모님? 갑자기 그건 왜?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랑 진지한 만남을 가져볼까 하는데 솔직히 난 장난식의 연애는 하기 싫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너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이야. 네가 명문여대 국문과 학생이라는 거 말곤 너에 관해 아는 게 없어서. 나에 관해 뭐가 더 궁금한데?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 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주의야.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시거든. 너희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아, 그래? 그런 생각이라면 뭐 미리 나에 관해 오픈 못한 게 미안하구나. 난 부모님이 없어. 부모님이 없다고? 그럼 승자 네가 고아란 말이니? 응. 날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랐고 고아원 나와서는 부잣집서 가정부로 일했어. 지금도 그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네가 그럼 대학 다니는 가정부란 말이니? 응.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내가 일하는 댁 사모님이 좋은 분이라 내가 대학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거야. 그렇구나. 네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라곤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
그건 아마 네가 생각하는 결혼 배우자의 조건이 아니란 뜻이니? 그렇게 바로 꼬집어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암튼 승자야, 그래도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해줘서 고맙다. 아니야. 우리가 뭔가 관계가 심각해지기 전에 네가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줘서 내가 고맙네. 그 남학생과는 그 후로 연락을 서로 하지 않았고 시작될 뻔했던 저의 연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전 그런 얘기를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사모님과 둘이서 우연히 소주를 마시다 저도 모르게 풀어놓게 되었죠. 뭐? 사내 자식이 겨우 그딴 이유로 승잔을 찾단 말이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차인 건 아니고요, 사모님. 집어치워라, 그런 놈은. 치대생? 치대생이면 다야? 승잔이가 어디가 모자라다고 감히 그런 망발을 씹으리다니. 그놈 이름이 뭐야? 내가 내일 당장 찾아가서. 사모님, 간 드세요. 어차피 그 녀석 제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그래, 승자야. 너 싫다는 놈 붙잡아봐야 남는 거 하나 없다. 차라리 너만 좋다는 채대생이 훨씬 낫지. 사모님, 이 와중에 갑자기 웬 채대생 타령이세요? 치대생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다. 채대생 애들이 몸도 건강하고 착실하잖니. 왜? 암튼 사모님, 엉뚱하고 웃기세요. 아, 갑자기 술 깼네요. 승자야, 남자는 조건도 외모도 다 중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 널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 너만 좋다는 일편단심. 그게 최고야. 그런 남자를 만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모님, 근데 그런 남자가 있을까 싶네요. 내 팔자에. 그래도 네가 나보단 나은 팔자일 거다. 나처럼 평생 해바라기 하는 팔자도 있는데. 취한다. 사모님은 술에 취하거나 가끔 습관적인 우울증이 도지곤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해바라기 하는 팔자다. 어렸던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이지? 하는 궁금증이 일곤 했었죠. 해바라기 하는 팔자라뇨. 사모님, 누구 평생 기다리는 남자분이라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에휴, 승자, 네가 나를 놀리니? 해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해를 향해 자라니 덜 해롭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보기도 힘든 사람인걸? 그런 사람을 뭐하러 기다려요, 사모님. 사모님처럼 고운 분이 너무 아까워요, 그건. 그러게. 나도 내 인생이 내가 너무 아깝다. 아깝고 측은해. 가끔 술 기운에 본인의 팔자 타령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는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님 말 속에 그렇게 기구하고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저 젊은 시절 어긋난 연애의 한 토막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 술 기운에 두서없이 풀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사모님은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승자야, 대학 졸업하고도 내 밑에서 계속 가정부 일 할 거야? 당연하죠, 사모님. 사모님 덕분에 대학도 졸업했는데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모실게요. 승자야, 넌 이제 더 이상 가정부라고만 말하기엔 너무 큰 그릇이 됐다. 삼류대학도 아니고 명문여대 졸업장이 있는데 뭐하러 내 밑에서 계속 가정부 일을 하려고 들어. 그건 사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네가 착하고 의리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장도 생겼는데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네 능력을 펼쳐보렴. 제가 정말 사모님 곁을 떠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당연히 널 내 곁에 두고 싶지. 너처럼 야무지고 손끝 매운 가정부를 어디서 구하니? 게다가 승자 넌 나와 대화도 잘 통하고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딸이 있다면 꼭 승자 너 같은 딸이었으면 그런 생각 속으로 많이 했단다. 사모님, 그런데 왜 승자 넌 내 밑에 가정부로만 섞인 너무 아까운 아이니까. 나이 젊은 때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너 혹시 아니? 사회생활하다 멋진 신랑감 만나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 회사 생활이 영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고민 말고 내게 다시 돌아오렴. 나야 승자 너라면 언제나 환영이니까. 사모님, 사모님도 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불러주셔야 해요. 아셨죠? 당연하지. 꼭 그렇게 아마. 끝까지 제게 고마운 제안만 하시는 사모님이셨죠. 전 대학 졸업 후 사모님 말씀만 따나 사모님 댁에서 독립해 나온 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보조작가 일이었어요. 라디오 DJ 멘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방송국으로 도착하는 사연들을 골라 방송에 내보내기 적합하게 다듬는 일 따위를 했습니다. 한창 일에 재미를 붙이고 적응해 나가던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님 댁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였죠. 승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 방송국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김 기사님, 잘 지내시죠?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다름 아니라 안 그래도 사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네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사실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도 거부하시고 집에만 틀어박혀 도통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무슨 암인데 사모님이 그 지경이란 말씀이세요? 무슨 암인지 아랫사람들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세요. 침울한 얼굴로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니 사모님께서 승자씨는 딸처럼 맡기고 가까우셨으니 하도 답답해서 전화드려본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 당장 오늘 댁으로 갈게요. 전 한달음에 사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뵌 사모님 얼굴은 말도 못할 정도로 초췌하고 병색이 완연한 겁니다. 아니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세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신 거예요? 네?
내가 몸이 요즘 좀 안 좋아서 방송국 다니느라 바쁜 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김 기사님 전화 받고 당장 달려왔죠. 사모님, 암이라면서요? 대체 무슨 암이세요? 치료도 안 받고 이렇게 집에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안쓰러운 몰골의 사모님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말칵 쏟아지더군요. 날 위해 울어주는 널 보니 난 이상하게 미안이 되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승자야. 사모님이 암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사모님은 제게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인데 이렇게 아무 치료도 안 받고 돌아가시게 될 수 없어요. 사모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예후가 무척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를 선고하며 항암 치료와 수술을 권한 상태였죠. 무엇보다 암은 식단 관리가 중요했기에 저는 방송국에 당장 사직서를 쓰고 사모님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까지 관두고 네가 내 병간호를 한다는 말이니? 사모님은 제 꿈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고 또 어머니 같은 분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일까지 팽개치고 네가 병간호 자처하는 거 난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럽구나. 사모님, 진짜 그게 그렇게 많이 부담되세요? 그래. 앞길 창창한 네가 지금 내 병간호나 하고 있을 때냐고.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일어나세요. 유방암이니 시한부니 그런 거 다 꿋꿋하게 이겨내시라고요. 승자야, 난 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말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마음은 고맙지만 사모님은 유일하게 제 꿈을 지지해주고 제가 행복하게 살라고 아낌없이 절 지원해주신 분이에요. 전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가 주는 사랑 비슷한 걸 사모님께 느꼈어요. 승자야, 그건 사모님, 제가 감히 사모님을 어머니라 부르진 못하지만 사모님께선 제게 엄마나 다름없는 소중한 분이세요. 저 세상 천지 고한데 사모님마저 떠나시면 저 진짜 외톨이라고요. 저 혼자 남겨두고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병을 이겨내시라고요. 제발. 전 눈물로 호소하며 사모님의 꺾인 의지를 일으켜 세웠고 지극정성으로 사모님을 간호했습니다. 삼시세끼 암 환자에게 적합한 유기농 식단을 정확한 시간에 드시게 했고 병원 치료와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지 않고 하게끔 도와드렸죠. 처음엔 사모님에게 시한부라며 3년 살기도 힘들 거라고 진단을 내렸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의지와 저의 헌신적인 간호가 빛을 발한 건지 사모님께서는 암투병을 한 지 5년여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놀랄 결과이네요. 어렵게 완치되신 거니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매년 정기검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전 방송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모님 댁에서 가정부 일을 다시 하면서 일종의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웹소설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며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웹소설 작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성격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전 사모님 댁 일을 하면서 제 일도 같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모님 댁 가정부로 웹소설 작가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승자야, 너 때문에 내가 목숨을 덤으로 건졌어. 고맙다. 사는 게 지치고 재미없어서 다 관두고 싶었는데 너로 인해 건강도 다시 찾고 사는 재미도 찾았구나. 제 곁에서 부디 오래오래 살아계셔 주세요, 사모님. 그런데 방송국에 글이 적고 미련은 없니? 난 그것만 생각하면 여태 마음이 무겁구나. 방송일도 나름 재밌었지만 전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아요, 사모님. 웹소설이란 게 반응도 바로바로 올라와서 독자들과 소통도 수월하거든요. 제가 소설을 업로드하면 제일 먼저 읽고 가감없는 평을 해주는 고급 독자이자 제 소설의 1호 팬이 사모님이기도 하셨죠. 사모님께서는 건강을 회복하고 10년 정도를 무탈하게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다시 악화됐고 결국 병원에서도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생애 마지막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0년간 가정부로 일한 나를 친딸처럼 대해준 재벌집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승자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나 죽거든. 어떤 남자한테서 연락이 갈 거야. 사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냥 승자 너한테는 그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에서 대접하고 보내렴. 알겠어요, 사모님. 전 영문을 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토를 달거나 자세한 사정을 묻기에 사모님의 상태는 너무 위독했어요. 사모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남기고 며칠 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30년 넘게 사모님 댁 가정부로 일한 데다 저와 각별한 사모님이셨기에 사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실감이 무척 큰 게 사실이었죠. 사모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전 사모님도 없는 대저택에 홀로 남아 사모님의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마치고 대저택을 떠나려고 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훤칠한 키의 노신사가 서 있더군요. 순간 저는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승자야, 내가 비밀이 있는데 나 죽거든 어떤 남자한테서 연락이 갈 거야. 전 이상한 예감에 일단 대문을 열고 그 노신사를 맞았습니다. 여기가 박화란 씨 댁 맞습니까? 박화란 씨는 저희 돌아가신 사모님이신데 누구신지요? 화란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참입니다. 전 이 댁에서 30년 넘게 일하던 가정부고
사모님과는 무척 각별한 사이였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께서 사모님 사후에 남자분 한 명이 연락이 올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젊었을 적 수려한 미남자였을 것이 분명한 노신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진 얼굴이지만 입체적이고 화려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가 눈에 띄는 외양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잘생긴 얼굴 가득 슬픔과 황망함을 억누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죄송하지만 대관으로 들어가 집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전 박하란 씨와 예전에 아주 가깝던 사이인데 화란이의 유품 정리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군요. 전 순간 사모님께서 남자가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보내라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두 분 사이가 예사관계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죠. 전 노신사를 안으로 들였고 노신사는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 곳곳을 살펴보더군요. 화란이가 떠나고 겨우 살던 집에 흔적이 나쁘게 되다니. 집 구경을 하던 노신사는 갑자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해를 터뜨리는 겁니다. 화란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화란아. 하얀 백발의 노신사가 어깨를 들썩이며 사무치게 우는 모습은 처연한 데가 있었고 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노신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더군요. 저 실은 사모님께서 신사분이 찾아오면 밥을 한 끼 대접하라 부탁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노신사는 대답 대신 울면서 고개를 작게 끄덕거렸습니다. 전 그 노신사에게 생전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던 반찬들 위주로 저녁상을 차려드렸고 겸상해서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조금 하다 숫줄을 놓은 노신사가 말을 하더군요. 화란이와 저는 한때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모님과요? 네.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는데 저와 화란이 사이에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죠. 노신사에게 듣게 된 사모님의 과거 이야기는 너무나 기구하고 비극적이어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의 사연이더군요. 화란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캠퍼스에서였어요. 난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었고 화란이는 외국서 유학을 하다 돌아온 부잣집 아가씨. 저기 서양미술사 교양으로 듣죠? 네. 보니까 노트 필기 부지런히 하던데 좀 빌려주시죠? 싫은데요? 나한테 노트 맡겨뒀어요? 남자가 뭐 그리 노트 하나 가지고 인색해요? 그만 튕기고 노트 좀 빌려줘요. 그쪽 소원 하나 들어줄게. 내 소원이 뭔 줄이나 알고? 뭔데요? 다 들어준다니까? 나랑 사귈래? 그게 내 소원인데? 갑자기 말은 왜 나? 소원 말하라고 했지. 말 놓으라고 했어? 말은 너도 놓고 있잖아. 어때? 소원 들어줄 거야, 말 거야? 너 진짜 어이없다. 내가 꼴랑이 교양 노트 필기한 거네. 훌렁 넘어갈 여자로 보이니?
젊은 사모님과 노신사는 대학 시절 교양 강의를 들으며 만났고 필기노트를 빌려주는 계기로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난 화란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언제면 말을 걸까. 항상 기회를 살피다 잘 안 됐는데 그런 부탁을 해오니까 난 넙죽 미끼를 던졌던 거지. 사모님과 노신사는 불같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살면서 이런 확신은 처음 느껴봐. 성민 씨는 내 운명의 상대가 확실한 것 같아. 아라나, 우리 졸업하기 전에 결혼할까? 너도 유학 다녀와서 다시 복학했고 나도 복학생이라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2년은 너무 길지 않아? 하루라도 더 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다. 진짜? 근데 나 벌써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기절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럼 2년씩이나 나한테 기다리라는 거니? 난 더 이상 너랑 데이트하고 따로 집에 들어가는 거 그만하고 싶다. 노신사의 끈질긴 구애에 사모님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각자 집에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먼저 노신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달이 벌어졌죠. 얼굴이 낯이 많이 익은데 혹시 그쪽 친오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오빠 이름이요? 박화진이라고 합니다만. 뭐라고요? 박화진? 땡땡대학교 조속과 박화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오빠 여자친구가 세랑기업 딸내미인 거 모르고 만났어? 하란아, 네가 세랑기업 딸이었니? 응, 어차피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 이거 절대 안 되는 결혼이라는 거 잘 알지? 우리 언니 잡아먹은 놈 집안의 딸내미와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랑기업 딸내미를 결혼할 여자감으로 데려왔단 말이냐? 성민이 너 대체 정신이 온전히 박힌 놈 맞아? 어머니, 전 화란이가 그 집 딸이라는 건 추호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아가씨,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쪽 얼굴 보는 거 솔직히 우리 집 식구들은 고역이니까. 고역 정도가 아니죠. 우리 멀쩡한 언니가 그쪽 오빠 때문에 멀쩡한 목숨을 끊었는데 어떻게 저 뻔뻔한 면상을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영미야, 너 말 좀 조심해. 화란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막말을 퍼붓니? 잘못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영주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벌써 잊었어? 그 못된 바람둥이 박화진. 그놈이 야비하게 배신 때려서 우리 언니가 그렇게 원통하고 불쌍하게 명을 달리했는데 그 집 핏줄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나도 정말 몰랐다고 몇 번을 말하니? 더 험악한 걸 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고 뭐해? 당장 나가라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내쫓김 당하듯
그 집에서 나온 젊은 시절의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명을 달리했다는 거야? 화란이 넌 몇 년간 유학을 다녀와서 몰랐겠지만 그 사이에 네 오빠와 내 여동생은 연애를 했어. 네 오빠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내 여동생을 버리는 바람에 우리 영주는 스스로 명을 달리했다. 뭐라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화란아, 우리 결혼은 당분간 힘들 것 같아. 성민 씨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는 소리 하는 거야? 2년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조를 땐 언제고 여동생 얘기 듣자마자 내게 헤어지자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 어떡하니? 우리 어머니 안 그래도 심장이 너무 약해서 매사 조심하며 사시는데 나까지 충격 끼치면 못 일어나실 거야. 명 달리한 여동생과 쌍둥이 자매인 지금 내 여동생도 절대로 이 결혼 용납 못할 거고. 그럼 난 선미 씨와 헤어지면 바로 심장이 멈출 것처럼 괴로운데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런 소리가 아니야. 화란아, 난 너와 결혼 못할 바에 그 누구와도 결혼 같은 거 안 해. 나 기다릴게. 당신이 가족들 다 설득할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우리 가족 모두를 설득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줄래? 그게 평생이 걸린다 하더라도 화란이 너만 기다려준다면 그게 언제든 난 너에게 달려올 거야. 평생이 걸려도 할머니가 돼도 당신 기다릴 거야. 그렇게 아픈 이별을 한 두 분이었다고 합니다. 노신사의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이 흘렀고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더군요. 전 일어서서 사모님의 유품을 몇 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에 걸쳐 사모님이 써오신 일기장이 있었죠.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몇 장 읽어봤을 때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왔어요. 사모님의 너무 사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 더 읽지 않고 덮어두었는데 이건 신사분께서 가져가야 할 듯합니다. 노신사는 말없이 그 일기장들을 받아들더군요. 몇 년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하나 남은 여동생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그만 그 여자에게 가보라고. 더 이상 오빠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제 내 사랑을 찾아 떠나라고 말했어. 화란이에게 오려고 했는데 화란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조금만 더 빨리 여동생분께서 허락을 해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말에 노신사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하염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노신사는 사모님의 유품 몇 가지와 일기장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마르고 수척해 보이는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보여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그렇게 노신사를 떠나보내고
제 짐을 마저 싸서 대저택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전 사모님을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여행이나 훌쩍 떠나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저 박화란 씨 댁에서 일하시던 분 되시나요? 네, 제가 사모님 댁 가정부로 일하던 사람인데 누구시죠? 얼마 전에 그 댁을 찾아갔던 노신사분 한 분을 기억하시나요? 김성민 씨라고. 네,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사모님 유품도 챙겨가시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시죠? 전 김성민 씨 장남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저녁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원을 박화란 씨 일기장을 그쪽에 전해달란 말씀을 남기셔서 연락을 드렸네요. 전 충격과 황망함을 감출 수 없더군요. 한달음에 그 노신사분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화란 씨 댁에 다녀오신 다음날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스스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겐 사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연을 다 아시는 분이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모님을 따라 스스로 명을 달리한 노신사. 평생에 걸친 기다림 끝에 먼저 떠나버린 사모님이 사무쳐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노신사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참담함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신사분의 영정에 조문을 드리고 그 아들이란 사람이 건네는 사모님의 일기장을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아들은 눈치로 보아 사모님이 남긴 일기장을 모두 읽어본 듯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부친과 사모님의 관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박화란 씨라는 여자분을 잊지 못해 가정도 버린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제가 5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바람에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노신사의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박화란 씨의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실례인 줄 알면서도 평생 우리 가족, 저와 제 엄마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궁금하더군요. 그분에 대한 궁금함은 그래서 좀 풀리셨나요? 네. 우리 아버지를 기다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삭히며 긴 세월을 고독하게 산 사람. 전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이해하게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사모님을 이해해 주셔서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와 그분 무덤이나마 같은 자리에 해드리고 싶군요. 그 의사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더 오늘 장례식장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신사분의 아들 유지에 따라 사모님과 노신사분은 무덤을 나란히 옆에 두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이 또 저 멀리로는 푸르고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광 좋은 곳의 무덤가. 그곳에 나란히 묻힌
사모님과 노신사분입니다. 전 뒤늦게 그 아드님에게 받아든 사모님의 일기를 집에 돌아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예정했던 여행은 그냥 취소하고 전 며칠 밤을 새워 사모님의 일기를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 평생에 걸친 일기 속에서 전 미처 몰랐던 사모님의 사무친 그리움과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의 긴 기다림을 만날 수 있었죠. 사모님, 지금 계신 그곳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만나 행복하신가요? 부디 두 분이 그곳에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이 생에서 비록 못 이룬 사랑이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두 분만의 행복한 세상을 꼭 꾸려가시길요. 만약에 다음 생이란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두 분 같은 분들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나 못다한 인연의 실타래를 원도 한도 없이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무치게 그리운 누군가가 계신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꿈속에서는 그리운 그분과 재회하는 행복한 꿈이 여러분 곁을 찾아왔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